역사인 가요. 반갑습니다. 역사인 가요 7월 넷째 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날짜로는 7월 20일에서 7월 26일이네요. 자, 먼저 1973년 7월 20일 보겠습니다. 이소룡 34살의 나이로 사망. 당산대형, 정무문, 맹룡과강, 그리고 용쟁호투 이 네 편의 영화를 가지고 전 세계 영화 스크린의 본격 스타로 정말 이름을 떨치게 된 그런 스타입니다. 마지막 작품이 용쟁호투였죠. 근데 이 용쟁호투가 그해 최고의 흥행 작품으로, 그리고 또 이소룡이라는 인물을 사후에 전설로 추앙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소룡은 정작 용쟁호투가 개봉되기도 전에 사망을 합니다. 개봉 3주 전에 사망을 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영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 계속 찍고 있던 영화 작품이 바로 이소룡이 40분 분량을 찍어놓고 세상을 떠나고 대역들로 인해서 완성된 작품, 바로 사망유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소룡의 마지막 작품을 사망유희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소룡이 풀 액션을 보여주었었던 영화가 바로 용쟁호투였었습니다. 사망유희는 이소룡이 약 40분 정도밖에 촬영을 못했습니다. 그 정도 분량밖에. 나머지 분량은 모두가 이제 대역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소룡 영화의 대역으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오던 사람이 바로 제이슨 스캇 리, 그리고 또 진국권, 이런 사람이 있었고요. 사망유희에서는 아주 그 빛을 발한 한 배우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이소룡 영화의 나머지 부분을 다 채운 그 액션 스타가 바로 당룡이라는 배우였습니다. 당룡은요 바로 한국 액션 스타 김태정 씨였었습니다. 싱크로율이 거의 똑같다고 그렇게 찬사가 많잖아요. 사망유희를 보면 정말 누가 이소룡인지 누가 당룡인지 그 대역 사람들이 구분을 잘 못할 정도로. 그런데 간간히 액션씬에서 보면 일부러 얼굴을 숨기듯 돌리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당룡이에요. 네. 자, 문제는 이 이소룡이 그렇게 3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고 나니까, 이 사실 그 지명도가 있잖아요. 전 세계적인 권력 스타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왜 젊은 사람이 죽었을까? 사인이 무엇일까 하는 이 의문이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인은 뇌부종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건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온 설들 가운데서 홍콩 마피아죠. 이소룡의 죽음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 하는 그 삼합회 관련설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소룡 가문에 대한 저주론입니다. 이거 정말 끔찍하잖아요. 이야기만 들어도. 그 20년 후에 아들 브랜든 리가 역시 또 영화 배우로서 활약을 하는데, 크로우라는 영화에 출연을 해가지고 주연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가 개봉이 되기도 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곁에 가서 묻혔죠. 그러다 보니까 부자간에 이런 불행이 겹쳤어. 그래서 그 가문의 저주론, 이런 이야기가 나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요, 그것들이 잠자고 있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소룡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또 이소룡 사망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1969년 볼까요? 7월 20일입니다. 아폴로 11호. 이야, 닐 암스트롱 잊혀지지가 않네요. 흑백 TV로 그걸 봤었죠.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하는 장면. 눈에 선합니다. 네, 바로 그날이 1969년 7월 20일이었습니다. 1792년 7월 21일, 이날은 스코틀랜드의 시인 로버트 번즈가 사망을 한 날입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죠. 어머니는 문맹자예요. 글자를 모르는. 그런데 엄마의 품에 안겨서 어렸을 적부터 노래를 들으면서 자라납니다. 어느 만큼 자라서 자신이 엄마한테 어려서부터 즐겨 듣던 그 노래, 엄마가 부르던 그 많은 노래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사실 알게 됐어요. 남들이 모르는 노래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얘기를 하죠. 이제 네가 알 때가 됐나 보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엄마가 너에게 들려줬던 그 노래들은 전부 다 우리 스코틀랜드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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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즉 조상님들부터 대대로 불려 내려져 오던 우리의 민요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로버트 번즈는 급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고 그 어머님의 머릿속에 있는 노래를 전부 하나하나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록으로 남긴 거죠. 그렇게 해서 이곳저곳에서 발췌한 노래까지 합해져서 모두가 약 350여 곡을 채집을 하게 됩니다. 이걸 시집으로 발표를 하게 됐죠. 전 세계 스코틀랜드 민요라고 알려지고 있는 노래들의 상당히 많은 노래들이 이렇게 해서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또 학교에서 배웠던 스코틀랜드 민요하고 악보에 적혀 있었던 그런 노래들의 거의 대부분은 로버트 번즈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이 됐다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10중 8구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또 특별하게 인연이 있죠. 이승만 대통령 영으로 우리나라의 안익태 한국환상곡이 애국가로 지정되기 전까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어머님 아버님들이 그렇게 부르신 거 기억나잖아요. 지금 혹시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연세 높으신 분들은 바로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학교에서 배웠던 거, 그걸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지정을 해서 이 노래를, 애국가를 이렇게 배웠었죠. 바로 올드랭 사인입니다. 강소천 선생이 번역을 해가지고 작별이란 노래로 우리에게는 알려졌었죠.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여, 올드랭 사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멜로디가 우리에게 밀착이 되고 더 가까이 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스코틀랜드 시인이 사망한, 로버트 번즈가 사망한 날이 1792년 7월 21일이네요. 네. 자, 그리고 1916년 7월 22일 이날은요, 연극인 이해랑 선생이 출생을 한 날입니다. 야, 이날은 정말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연극 100년사, 연극이 실제 우리나라 104년, 105년 가까이가 됐을 겁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는 것은 연극 100년사에 제가 저랑 가장 가까운 한 사람이 그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초대를 받아서 제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극 100년사 직접 출연한 작품을 제가 감상을 하고 왔는데 그게 아마 4,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105년 정도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연극 100년을 얘기하면서 이 해랑을 빼놓고는 우리나라 연극사를 이야기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현대 연기자들에게 연기의 표본을 일깨워준 사람이 바로 이해랑 선생입니다. 이해랑 선생은요, 연극 1세대로서 실제로 연기 철학이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사실주의에 입각해서 연기를 해야 된다. 즉 예를 들어서 무대 위에서 의사가 올라오면 사람들이 보고 와, 저 의사 역할 저 배우 누구야, 연기 잘하네, 이렇게 평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아니 저 뒤에 병원에서 의사를 모셔와가지고 저렇게 출연을 시켰네, 이렇게 평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의사가 등단을 한 것처럼. 그래서 이해랑 선생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배우가 연기한다는 것은 연기를 하는 게 아닌 그냥 그 배우가 그 사람일 정도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관객들에게 비춰져야 된다. 바로 그런 정신을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스타니슬랍스키를 굳이 대동을 해서 메소드 연기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이 이해랑 선생이 추구하던 연기, 사실주의적인 연기가 이런 거다 하는 것이 가슴에 콕 와서 박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해랑 선생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신파극을 사실 굉장히 싫어했다 그래요. 신파극을. 이를테면 순애야, 김중배의 타이어 반지가 그렇게도 탐이 나더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괜히 그 과장된 연기, 예전에 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왜? 택시 이런 거 그 예전에 연기가 되게 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연기에서 벗어나서 사실주의적인 연기로 우리나라 영화도 그렇게 그때 이후부터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된 거죠. 저는요, 요전에 이 기생충의 송강호 연기를 보면서 송강호의 첫 연기를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송강호가 처음 스크린에서 우리에게 정말 깜짝 놀라게 했었던 넘버 3라는 영화를 딱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던 게 진짜 동네 양아치를 데려다 놨네, 이런 생각을 안 해보신 분이 아마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동네 양아치처럼 그건 다 배우라고 생각을 못할 정도였다니까. 당연히 배우겠지, 당연히. 그런데 연기가 얼마나 실감이 났었나 하면 저 동네 양아치를 데려다 놨어, 이럴 정도였다니까요. 그런 사실적인 연기가 영화계 전체를 지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꽃이 피게 된 거죠. 이해랑 선생, 연극인 1세대, 100년사를 두고 절대로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부분, 바로 이분입니다. 1916년 7월 22일 날 출생을 하셨네요. 네.
자, 그리고 918년 7월 23일은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날입니다. 2000년 7월 24일 타이거 우즈가 최연소로 골프계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날입니다. 이것도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날이죠. 4대 메이저 대회를 싹쓸이 했는데요. 메이저 대회 4개를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는데, 먼저 마스터스 토너먼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기억나실 거예요. 타이거 우즈가 그린 재킷 입고 그 포즈 취하고 있던 거. 그거 기억나죠? 바로 그 대회입니다. 전임 우승자가 이번 우승자에게 그린 자켓, 파란 양복 자켓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 대회가 바로 마스터스 토너먼트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브리티시 오픈. 영국에서 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어떻습니까? 기후가 이 안개의 나라, 런던 특히 안개, 스모그의 도시 뭐 그러잖아요. 왜? 그래서 그런지 코스의 난이도가 그 높대요. 브리티시 오픈이. 그래서 항상 결과가 보면 저스코어가 속출한다. 그런 대회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오픈. 그리고 또 하나는 US 오픈. 이건 이제 미국이죠. 아버지의 날. 미국의 아버지 날이 6월 셋째 주에 있는데 아버지의 날에 맞춰서 항상 개최가 되고 우승자를 가렸다고 합니다. US 오픈.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PGA 챔피언십인데 요게 이제 4대 메이저 대회, 지금 말씀드렸던 위에 3개, 요거까지 이렇게 4개 대회 중에 맨 마지막에 치러지는 그런 대회입니다. 근데 이 대회 하면 번쩍 떠오르는 게 PGA 챔피언십은요. 우리나라 양용은 선수 있잖아요. 양용은 선수가 지난 2009년도에 바로 이 골프의 황제 타이거 우즈를 꺾고 메이저 대회 우승을 이루었었던 바로 그 대회가 PGA 챔피언십입니다. 참 대단한 그 황제, 골프의 황제 타이거 우즈가 최연소로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는 그 소식을 이렇게 2000년 7월 24일의 소식을 보면서 골프 메이저 대회 4개를 여러분께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1866년 7월 24일 이날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터진 날입니다. 역사 시간에 그렇게 공부를 하고 외우려고 해도 잘 안 외워지던 게 이게 이렇게 싱생송 자료를 준비하면서 한 번에 머릿속에 쏙 들어오네요. 이야기로 만들어서 공부할 걸 그랬다. 그때도. 네.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1866년도에 대원군이 프랑스 신부 9명 그리고 또 천주교 교도들을 수천 명을 죽여요. 피비린내가 나죠. 이게 바로 이제 병인 사옥입니다. 민심이 흉흉해질 수밖에 없죠. 아니 프랑스 선교사를 종교인들을 처형했단 말이야. 이게 프랑스 함대가 이거 원수가 앞으로 들어오면 어떡하는 거야? 앞으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민심이 막 흉흉하던 바로 그때 배가 한 척이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는데 이 대동강을 거슬러서 평양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막 그런 그 괴소문이 막 떠돌기 시작하죠. 조선 관리가 나섭니다. 관리가 나서가지고 그 배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선원들 전부를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바로 제너럴 셔먼호 사건입니다. 그러면 왜 조선 관리들이 그 배를 그렇게 불태우고 사선원들을 몰살을 시켰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자초지종을 제가 간단하고 짧게 이야기로 엮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너럴 셔먼호가 그렇게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참 그래도 정말 그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한 거야. 왜? 이 통상 교역을 조건으로 왔으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쓰는데 아주 그 얍삽한 방법을 써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대원군이 이렇게 쳐가지고 굉장히 그 피비린내가 도는, 그래서 괴담이 도는 흉흉한, 민심이 흉흉한 그런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코 큰 사람들이 야 니네가 다 죽였지, 프랑스 신부 9명이나 죽었다며,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뭐 몇천 명이 죽었다며, 다 알아. 큰일 났어. 니네들 지금 이제 프랑스 함대가 곧 들어올 거야. 니네 이제 큰일 났어. 어떡할래?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우리가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그 요구 조건으로 통상 무역을 트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가 대원군 그 쇄국 정책 있잖아요. 나라의 문을 앞뒤 꽉꽉 다 잠궈 놓은 거야. 그러니까 통상 교역은 조선의 국법에 절대 금지다.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 배를 타고 당신들이 우리의 강, 내강, 우리의 강을 직접 항해해 들어온 것은 이거는 엄청난 영토 침략 행위다. 이건 저 침략 행위다. 그러니까 당장 나가라.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주권 침해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 하면서 대동강 핵을 강력하게 만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평양 만경대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의 주권을 유린하지 마라. 빨리 가라
하고 이렇게 강하게 나왔거든요. 조선의 관리들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 못 가. 왜 못 가? 우리가 들어올 때는 저 비도 많이 오고 그 강수량이 많아가지고 말이야. 우리 배가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제 물 다 빠졌잖아. 배가 어떻게 가? 물 빠진데 배 못 가. 알았어. 니네 사고 치지 마. 그렇게 주의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치게 되고 또 난폭한 행동을 보이고 급기야는 납치를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평양 그 사람들하고 충돌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네럴 시어머노에서 대포를 쏘는 거예요. 양민들이 다 다치잖아요. 그래서 사상자가 발생을 한 거라. 이 평양감사 박 교수가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이 제네럴 시어머노를 화공을 써갖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선원을 모두 몰살을 시켜버리죠. 이게 바로 제네럴 시어먼호 사건입니다. 나중에 신미양요가 생기죠. 신미양요는 또 그때 가서 말씀드리고 그날이 바로 1866년 7월 24일이었네요. 네, 평양감사 박규수. 그때 시험에 많이 나왔어.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네. 자, 2004년 7월 25일 이날은요. 스타우트 인펀트 피쉬 이름도 참 어렵네. 요 물고기 이름입니다. 뭐 외울 필요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물고기로 호주 박물관에 기록. 사실은 이 사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물고기 이야기니까 세계에서 가장 작은 물고기 얼마만 하길래 우리나라에도 작은 물고기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볼 수가 없어. 안 보여. 여러분 낚시 방송을 아마 보신 분들이 들어 계실 겁니다. 저는 낚시 방송을 보면서 굉장한 그 의문점을 가졌어요. 뭔가 하면 붕어 낚시를 하는 그 조사님들이죠. 이 낚시하시는 분들이 붕어를 잡아서 저 품에 안다시피 하면서 이 비늘을 쓸어주면서 말이죠. 어선생 반갑네. 기가 막히게 생겼네. 체고도 높고 어쩜 이렇게 이뻐. 우리 붕어 정말 이뻐. 선생 잘 가시게. 건강하시고 또 보세 하면서 물에 이렇게 방생을 해주는 거. 아마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이렇게 휙 던져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베스 낚시, 외래어 낚시. 베스를 잡았어요. 자, 여러분 어디서 오늘 빅베스를 잡았습니다. 야! 하고 보여주고 난 다음에 장면 전환이 됩니다. 바로 또 휙 던집니다. 어떻게 했을까? 이 베스를 처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잡힌 외래어 중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그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었어요? 최소한 그게 어떻게 잡히고 어떻게 처리가 됐다는 그 문구라도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문구라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그 강한 의문을 갖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1998년도에 베스를 1급 생태 교란종으로 환경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에서 베스를 사들이는데 충북 옥천에서 생태계 교란 어종 수매 기사가 떠 있습니다. 키로당 3,200원을 주고 샀답니다. 살처분하는 거죠. 정읍에서는 키로당 5,000원을 받고 사서 살처분을 했답니다.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 베스가 말이죠. 개체량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한대요. 그리고 또 얘네들 먹이가 어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육식 어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그 하천에 있는 우리 재래종, 토종 물고기들이 전부 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낚시하시는 분들 지금 최근에 예를 들어서 10cm짜리 붕어를 잡아보신 분이 계신가요? 없어요. 지금은 붕어를 잡았다 하면 기본적으로 거의 한 20cm입니다. 그 정도는 돼야지 웬만한 베스한테는 안 잡히고 자기가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상처난 고기들이 굉장히 많고 이게 다 베스의 공격이거든요. 어린 물고기가 없다는 것은 우리 생태계가 그만큼 파괴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낚시꾼들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자유 게시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절대 방생을 하거나 이식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방생을 하거나 이식을 하면은요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훗날 우리 아이들에게 토종 붕어를 그림책으로 가르쳐야 할 듯.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정말 그런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베스를 잡아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구덩이를 파고 묻는 겁니다. 그렇게 살처분하는 것. 꼭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쓰레기통 있으면 쓰레기통에 버려서 살처분. 그러면 쓰레기통을 비우시는 분들이 알아서 잘 살처분을
하겠죠. 아유, 참 위험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생태계를 파괴하는, 우리의 하천을 파괴하는 포식자, 이 외래 어종을 절대로 이식을 하거나 또는 방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1952년 7월 26일 에바 페론입니다. 에바 페론이 사망한 날입니다. 33살밖에 안 됐어요. 이 에비타를 표현을 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구가 거룩한 악녀이자 천박한 성녀, 이렇게 많이 문구를 쓴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에비타가 33살에 죽었지만 활동을 한 것은 8년 정도, 자신의 이름으로 활동을 한 것은 8년 정도, 8년 정도밖에 활동을 못했지만 이 사회적인 활동이 얼마나 강하게 임팩트가 있었는지 지금도 전 세계 문화계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에바 페론이 그런 얘기를 하죠. 페론 대통령의 영부인이거든요. 아르헨티나에. 근데 기자가 묻습니다. 에바 페론, 당신을 우리가 에바 페론이라고 부를까요? 아니면 에바라고 부를까요? 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에비타라고 불러주세요. 아니, 에바 페론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영부인의 이름인데 이 공식적인 칭호가 더 명예롭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말고 에비타라고 불러주세요. 이유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에비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아이들이 나를 보고 에비타! 라고 나를 부르면 나는 그 아이들의 어머니가 된 듯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지나가다가 손을 흔들면서 그 검은 얼굴로 에비타! 하고 부르면 나는 그들과 함께 노동자가 된 듯한 동료의식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소외받는 여성들이 나를 보고 에비타! 라고 부르면 나는 그들의 자매가 되어서 그들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가족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나를 에비타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와, Don't cry for me, Argentina. 오이, 그냥 나오네. 네. 자, 에바 페론의 사망 이야기를 전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노래 끝으로 보내드려야죠. 오늘의 노래는 스코틀랜드 민요 한 곡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메리 해밀턴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존 바에즈가 불러서 정말 많은 사랑을 얻었습니다. 노래 속의 주인공 이름이 메리 해밀턴이에요. 근데 이 메리 해밀턴이 국왕의 아이를 낳아요. 그 질투에 사로잡혀 있는 국왕의 부인이 자기 신랑의 아이를 낳은 메리 해밀턴을 결국 질투라는 이름 하나로 결국 벼랑 끝까지 몰아붙여서 마지막 사형대에 이슬로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 메리 해밀턴이 국왕의 아이를 낳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질투의 대상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사형을 당하는 그 과정까지를 그려놓은 그런 노래입니다. 아우, 섬찟하잖아요. 노래 가사치고 정말 끔찍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를 가지고 와서 정말 아름다운 노래로 가사를 붙여 입히신 분이 바로 우리나라 저항 포크 가요 1세대 방의경 선생입니다. 이분이 노랫말을 만들고 그리고 양희은 씨가 불러가지고 정말로 많은 사랑을 얻게 되고 지금도 그야말로 성인 동요처럼 마음을 촉촉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들, 오늘 노래 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봬요. 감사합니다. 꽃잎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방울들 빗줄기들을 찾아와서 어디로 데려갈까. 알고 있나 이야 내가 알고 있나 무엇이 숲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엄마의 고다리도 없는 가엾은 작은 새는
무엇이 숲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모두가 사라진 순대는 나무들만 남아있네. 때가 되면 이들도 사라져 고요만이 남겠네.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이야 내가 알고 있나. 무엇이 숲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이야 내가 알고